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많은 여행지를 다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여행하며 멋진 장면들을 눈으로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의 멋진 자연경관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날씨 때문에 3대가 복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백두산 천지는 7, 8월의 여행의 적기인데 백두산은 크게 북파, 서파, 동파, 남파 4개 지역으로 나뉘고 동파는 북한에 속해 현재는 관광이 불가능하며 중국에 속해 있는 서파, 북파, 남파는 최근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중국 정부 비자 발급이 제기되어 등반이 가능해졌습니다. 일 6,000명 제한으로 미리 신청해야 하며 서파 정류장에서 천지 전망대까지 1,442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천지에 가까워지면 호수 위의 하늘이 열리는 모습에 감탄이 터져나오고 절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꿈같은 순간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한자로 흰백 머리두, 즉 하얀 머리산이란 뜻의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름으로 백두산의 자연은 80% 이상 원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원시림 사이사이로 보이는 붉은 절벽인 금강 대협곡은 백두산 화산 폭발 당시 용암이 흘러내리던 자리가 오랜 세월 풍파에 씻겨 만들어진 V자 형태의 계곡으로 장엄한 장백폭포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은 역시 천지의 맑은 호수로 여러 말 할 것 없이 더 늦기 전에 꼭 찾아가 직접 감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는 1987년 5년째 중동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교관 민주는 어느 날 수화기 너머로 20개월 전 레바논에서 실종된 외교관의 암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미국 발령이라는 희망찬 포부에 가득 찬 민주는 납치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방침으로 비공식으로 동료를 구출하는 임무에 자원해 레바논으로 향하는데 공항 도착 직후 몸값을 노리는 공항 경비대의 총알 세례를 받고 달아나다 우연히 한국인 택시기사 판수의 차를 타게 됩니다. 거기에 갱단까지 돈을 노리고 쫓는 지뢰바 같은 상황 속에 기댈 곳은 유일한 한국인 택시기사 판수뿐인데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수상쩍은 자와 외교관 동료를 구할 수 있을지 점점 상황은 꼬여만 갑니다. 먼저 악동 뮤지션 가수 이수연이 부르는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남겨진 이야기 그때의 모든 게 난 선명해 동화 같은 시간 그 속에 난 남겨진만 그 두려움만 가득해 멈춰버린 맘 이젠 놓으려 해 잃었던 시간들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나에게 건네던 마음들 이제는 내가 널 담을게. 먹먹한 마음 시렸던 기억들 모두 지울 수 있게 내가 낼게.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아파했던 그대로일까봐 여전히 나를 기다릴까봐 난 아직 지워지지 않아. 그곳에 여전히 나 서서 있게 돼.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레바논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세력들 간의 오랜 대전으로 17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당시 치안이 붕괴된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외국인 납치 및 테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1986년 1월 31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해안도로를 달려 한국 대사관으로 가던 외교관 승용차 앞을 수상한 2대의 차량이 막아서는데 기관총을 겨누고 오재석 서기관을 납치한 괴환들이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워 차 트렁크에 싣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 시각 대한민국 외무부는 비상이 걸리고 외무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지만 뚜렷한 납치범들의 정보가 없는 데다가 오 서기관의 가족이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을 하자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매스컴이 난리가 납니다. 한편 납치당한 오 서기관은 온몸과 얼굴을 둘러싸인 채 어디론가 이송이 되고 그로부터 1년 8개월 동안 생사가 불분명하게 세월만 흐르는데 외무부 중동과에선 과장에게 자신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지 않고 3기수 아래에 있는 수배가 인사발령 난 곳에 강하게 항의하던 이민주는 중동 경력을 계속 쌓아야 인사에 유리하다는 과장의 설득에 화가 나 미주나 구라파로 전과 신청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지구본을 돌리던 민주는 퇴근하려다가 사무실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급하게 돌아와 수화기를 드는데 반대편에서는 아무 말 없이 톡톡거리는 소리만 나는데 이는 외교관들만이 아는 비밀 모스 신호로 나는 대한민국 외교관 오재석입니다란 신호였습니다.
외무부에 비상이 걸리고 민준의 보고에 장관은 믿지를 못하지만 영자 사전 암호는 외무부 직원만 아는 극비기에 확실하다는 과장의 말에 외무차관이 비밀리에 비선인 CIA 요원 리차드 카터를 통해 외무부가 직접 구출 작전을 벌이자고 제안을 하고 그 담당 임무를 이민준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CIA 카터를 만난 민준은 김치찌개에 소주를 마시며 중동 전문가이니 오재석 서기관이 살아있으며 중재자를 만나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기부를 제끼고 외무부가 직접 작전을 수행하기로 협의하고 민준을 보내 중재자인 헤이스 사이토를 만나 생존 사실을 확인하면 인질 교환 대금을 지불해 주기로 합니다. 그룹 들국화가 부릅니다.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파 매일 그대와 도란도란 둘이서 매일 그대와 얘기하고파 새벽비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밤의 품에 안겨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새벽비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파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그대와 얘기하고파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스위스 제네바로 가게 된 민준은 중재자 헤이스를 만나게 되는데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납치범의 정체에 대해 정보를 받는데 오재석 서기관이 일본인인 줄 알고 납치를 했고 그때 마침 납치 조직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바람에 그동안 납치 감금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값은 500만 달러이고 중개수수료 10%는 별도라고 제안하자 민주는 책상 위에 있던 타임 잡지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란 한글을 쓰고 이 잡지를 들고 있는 인질의 사진을 요청합니다. 협상 채널이 정확한지와 생사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모처에 감금되어 있던 오재석 서기관의 타임지 잡지를 들고 있는 사진이 도착하고 청와대의 협상 승인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때 안기 부장이 외무부로 쳐들어와 외무부 장관에게 자기들에게 작전을 넘기라는 은근한 압력을 가하지만 이민준이 사진을 들고 장관실에 들어와 자신이 직접 500만 달러를 들고 레바논에 가겠다며 해병대 출신이라 운운하자 안기 부장이 꼼짝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사실 민주는 해병대의 PX 방위병 출신이었고 외무장관은 민준이 미국 주재원이 되고 싶다는 말에 중동에 성공적으로 다녀오면 미국에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거금 500만 달러를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은 위험해서 스위스에서 피카소의 게르니카 스케치 그림을 들고 가면 공항에서 사미르란 자가 250만 달러를 현금으로 줄 것이고 잔금과 수수료 275만 달러가 한국에서 입금되면 3일 후 외교관과 베이루트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헤이스의 계획대로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미 베이루트 공항 경비대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부패한 군인들이 민준을 공항에서 체포한 후 짐들을 뒤지는데 어린이 그림 외에는 돈이 없자 돌아갑니다. 화물 비밀 통로로 들어간 민준은 3.15와 접선하여 어린이 그림 밑에 깔려있던 게르니카 스케치 그림과 250만 달러를 교환하는데, 가방으로 돈을 옮긴 민준은 급하게 공항을 빠져나가지만 그 뒤를 눈치챈 경비대들이 쫓아오면서 총격을 가하자 택시 승강장에서 원래 타기로 한 택시를 타지 못하고 얼떨결에 아무 택시에 올라 총알 세례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놀랍게도 한국 사람입니다. 가수 린이 부릅니다. 바람에 머문다. 긴 하루가 저문 이 거리, 난 무심코 바라본 하늘에 다 잊었다 말하던 꿈들, 붉게 물든 마음, 바람이 불어 눈 감으면 기억은 간절한 그리움으로 머물러 쉰다. 나를 감싼다. 살며시 어루만진다. 'Cause I want to be free, want to be free. 모두 다 사라져도 부는 바람만은 내 곁을 머문다. 바람이 불어 눈 감으면 기억은
이끈다 새로운 길을 열고서 Cause I want to be free 또 하루가 먼 길을 머금을 때 우리는 부시게 세상을 채운다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택시가 멈추고 총탄을 맞은 택시기사는 화를 내며 얼른 내리라고 소리를 치는데 김판수란 인물로 알아보도 잘하고 길도 빠삭하지만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한국인 택시기사였습니다. 민주는 나란 일인 공식적인 일로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복잡한 일에 얽히기 싫다는 판수는 100불을 내밀며 전화할 수 있는 곳까지만 데려달라는 말에 인근 마을에서 통화료 5불을 50불로 사기를 치고 외교 차관과 통화를 하는데 김판수와 대사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고 민준에게 돈만 주면 도와줄 거라면서 사기치는 거나 조심하라고 합니다. 판수는 민준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300불을 받기로 하고는 카림이라는 조직의 접선자를 찾아가는데 기독교 검문소를 만나 기름을 넣는 동안 앞에 있던 승용차 한 대가 대폭발을 일으키는 자살 테러가 일어나고 황급히 달아난 판수와 민주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한편 베이루트에서 한국 외교관에 대한 인질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여러 조직에게 퍼지고 카림을 만난 민주는 오서기관을 만나기로 해 돈가방을 들고 따라가는데 불안한 민준이 판수에게 원하던 미국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동행해달라고 하자 판수도 같이 따라갑니다. 카림이 오서기관을 데리고 있다는 아지트로 가는 도중 다른 조직의 습격을 받고 발이 묶이는데 그때 또 다른 이슬람 조직 갱단이 오서기관을 다시 납치해가면서 구출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나지란 이름의 갱단을 찾기 위해 카림의 아지트에 머물던 판수는 민준이 잠이 들자 250만 달러를 꺼내 다른 가방에 챙겨 도망을 치는데 새벽에 잠이 깬 민준은 그제야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놀라는 순간 아지트로 공항 경비대가 쳐들어와 창문을 통해 달아납니다. 그런데 김판수의 택시가 펑크가 나 타이어를 갈고 있었고 늦게 떠나는 택시를 민준이 길에 세워진 낡은 차를 몰고 쫓아가 따라잡는 듯 했으나 엔진 과열로 차가 멈춰버립니다. 택시는 떠나버리고 고장나버린 차를 두고 걸어가는 민준 앞에 어둠 속에서 들개들이 나타나 달려드는데 차 안으로 급히 도망친 민준은 굶주린 개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때 뒤따라온 공항 경비대 차들이 다가오자 들판으로 숨은 민준은 간신히 위험에 벗어나지만 경비대 군인들이 민준이 타고 온 차를 폭발시켜버리고 민준은 어두운 새벽 밤길을 목숨 걸고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음악 그룹 어쿠스틱 콜라보가 부릅니다. 이젠 보낼게. 익숙한 새벽 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오는 이 시간 여전히 잠들지 못한 그런 나에게 꿈처럼 나타난 기억들 모른 척 외면
미안했는데 미련처럼 남아서 끝내 지우지 못했나. 미안해하지만 내게 넌 할 만큼 했어. 그 마지막 남겨진 말이 너무 아픈 거겠지. 오해하지 마, 널 잊지 못한 건 아니야. 사랑했었던 기억이 그저 물밀듯 밀려들어왔을 뿐. 추억은 이젠 지울게. 마지막 말들도 그만 잡아둘게. 끝내 아파서 못했던 너를 이제 보낼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너 없이 사는 하루를 보내게 될지 몰랐어. 쉼없이 사랑했었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믿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하지 마, 그때 넌 할 만큼 했어. 그 지우지 못했던 말도 이젠 지워야겠지. 오해하지 마, 널 잊지 못한 건 아니야. 행복했었던 기억이 그저 물밀듯 밀려들어왔을 뿐. 추억은 이젠 지울게. 마지막 말들도 그만 잡아둘게. 끝내 아파서 못했던 너를 이젠 보낼게. 내 소식 들리면 너는 나처럼 아프지 않게. 이제 모두 잊혀졌으면. 오해하지 마, 널 잊지 못한 건 아니야. 사랑했었던 기억이 그저 물밀듯 밀려들어왔을 뿐. 미련도 이젠 버릴게. 마지막 말들도 그만 잡아둘게. 끝내 아파서 못했던 너를 이젠 보낼게. 돈을 들고 도망친 판스는 애인 라일라의 집에서 빵을 먹으며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 인질 협상금을 훔친 사실에 사람 목숨값이고 돈과 함께 있던 오서기관 아기 사진을 보면서 혼자 두고 온 민준과 오서기관 두 가정을 네가 박살낸 것이며 양아치라 비난을 하고 집에서 쫓아냅니다. 판수는 물통에 불을 채우고 다시 택시를 몰고 돌아가는데, 민준이 타고 온 차가 폭발로 파괴된 것을 발견하고 한참을 달린 후에야 혼자 길을 걷고 있는 민준을 발견합니다. 화가 난 민준은 돌멩이를 던지며 울분을 토하는데, 몇 대를 쥐어 패고 난 후에야 화가 풀렸는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옆자리에서 피곤해 잠이 듭니다. 판수의 애인 라일라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난 후 민준은 먼저 카림을 찾아가는데, 다행히 카림이 오서기관을 다시 찾아 승용차 트렁크에 확보하고 있었고, 민준은 돈을 건넨 후 드디어 만나지만 이미 오랜 납치 감금에 멘탈이 나가 괴로워하는 오서기관에게 민준은
외교 모스 신호로 트렁크를 두드려 같이 집에 갑시다라고 신호를 보내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카림의 아지트에서 머무는 오서기관은 조금씩 체력이 회복되고 가족 사진과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며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그 시각 오서기관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이슬람 나지 갱단이 무장한 차들을 몰고 카림의 아지트로 쳐들어옵니다. 급하게 탈출을 해야 하는 민주는 오서기관을 데리고 공항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카림이 갑자기 구출 작전이 유보됐다는 놀라운 말을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잔금 지급이 유보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안기부장이 만일 작전 실패 시 올림픽과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확실하게 요르단 국경을 넘을 때까지 자금 지출을 틀어막고 있었고, 민주는 국제전화로 급한 상황을 전하지만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 외무부는 어찌할 수 없었고, 전화국을 나오던 민주는 급하게 스위스 제네바에 전보를 한 통 보냅니다. 외무장관은 비서실장에게도 사정을 해보지만 발뺌을 하는데, 이때 장관 앞에 외무부 직원들이 앞을 가로막고 전 직원 월급 3개월치를 내놓는 각서를 전달하자 외무장관은 제네바의 해리스에게 외무장관 명의의 지급 보증 서류를 보내 오서기관과 민준을 베이루트에서 구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가수 왁스가 부릅니다. 사랑하고 싶어. My love, my face, 넌 내 곁에서 멀어져 가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쉽게 보낼 수가 없어. 내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래야 하는 거니. 그저 몇 마디 말로 다 끝나버린 사랑은 아니잖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만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이대로 날 내버려 둔다면 내 맘 변할지도 몰라.
민주는 추격해오는 나지 갱단과 공항 경비대를 피해 육로로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현지 지리를 몰라 지도를 펼치자 판수는 자기가 안내하겠다면서 그래야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합니다. 그제서야 민주는 미국 비자는 거짓이란 고백에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자면서 하지만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한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얼마 후 이슬람 나지 갱단이 카림의 아지트로 쳐들어오고 여기저기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택시를 몰아 걸음이 불편한 오서기관을 태우기에 아지트 건물 부근까지 다가간 판스는 갱단에게 붙잡혀 사살당할 뻔한 위험한 순간에 멀리서 권총을 쏴서 구하고 옥상에서 통신 케이블 줄로 서로 몸을 묶고 간신히 끌어내린 오서기관과 민준을 태우고는 총을 난사하는 갱단을 피해 무사히 달아납니다. 사실 갱단은 생포를 해야 몸값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기에 무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떠나자 갱단은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하며 쫓아오고 골목까지 이어지는 카체이싱에 택시는 총알에 벌집이 되고 좁은 골목에 택시가 끼어 백미러까지 다 부서진 다음에야 겨우 빠져나가 계단을 내려가던 택시는 결국 뒤집혀져 버리고 멈춥니다. 나지 갱단에게 포위당한 그때 카림과 일행이 나타나 권총으로 나지 갱단들을 사살해버리고는 한국 정부에서 잔금이 치러졌다면서 스위스행 유엔 수송기에 탑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류를 전해주며 공항 경비대들은 어차피 이젠 돈도 없고 공항에 휴전 협상단과 서방 기자들이 잔뜩 있어서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된 인원은 2명이라 김판수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수 서영은이 부릅니다. 혼자가 아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픔에
레바논에 남게 된 판스에게 카림은 당신도 위험하니 이곳을 떠나라고 하지만 난 잡아가도 돈이 안 되는데 괜찮다고 덤덤하게 말하며 뒤집혀진 택시에서 허가증을 줍는데 그 모습을 본 민주는 판수에게 같이 가자고 하자 판수는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다면서 크게 웃으며 기뻐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유엔 탑승 허가서를 제출하는데 오서기관과 판수를 먼저 들여보내고 민준이 밖에 남자 판수가 의아해하며 왜 안 들어오냐고 하는데 난 다음 비행기로 갈 테니 먼저 들어가라고 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외교관의 임무이고 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며 뒤돌아서 공항 로비로 빠져나갑니다. 판수와 오서기관은 유엔의 비행기에 오르고 민주는 모로코행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데 공항 경비대가 발견하고는 체포하며 3일 전 밀반입 혐의로 조사를 하겠고 아마 4, 5년은 걸릴 것이라면서 끌고 가는데 많은 승객과 기자가 있는 로비에서 민준이 갑자기 가방을 높이 쳐들고 폭탄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로비는 난리가 납니다. 민준은 난 대한민국의 외교관 이민준이라면서 경비대가 체포하려고 하는데 기자들에게 납치당했던 오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와 그를 구하기 위한 자신을 기록해달라고 하고는 체포를 당합니다. 얼마 후 오서기관은 김포공항에서 성대한 귀국 행사를 통해 가족을 만나고 그 시각 스위스의 중개자 헤이스는 외무부 직원들의 급여지불 각서와 민준이 제발 부탁한다는 마지막 전보를 받고 자신이 먼저 잔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1개월 후 체포되었던 민준을 베이루트 공항에서 CIA 카터가 개인 비행기로 픽업하러 오는데 민준이 $2를 빌려 경비대 부하에게 한 달치 숙박비와 택시비 팁이라며 주머니에 넣어주고 경비대장에겐 개새끼라고 욕을 한마디 해주고 떠납니다. 88올림픽 사전점검단의 환영 행사가 한창인 김포공항 한켠으로 민준이 조용히 입국을 하는데 택시 승강장에서 광화문 따블을 외치자 판수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라일라도 한국에 잘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며 택시가 떠납니다. 오재석 서기관은 얼마 뒤 다시 해외 공관으로 파견되었으며 2000년 인도 뭄바이 총영사직을 마지막으로 정령 퇴임하였고 스위스 중개자 헤이스의 잔금 250만 불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는 끝내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CIA 요원 카터가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는 2047년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비공식 작전은 1986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최초의 한국 외교관 납치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납치와 21개월 뒤 생환이라는 실제 사건을 따온 후 그 과정의 인물들과 스토리를 상상력으로 채운 영화입니다. 어떤 서론도 없이 외교관이 납치되고 또 다른 외교관 민준이 구출작전에 자원하며 시작되는데 위험은 하겠지만 구출작전에 성공하면 원하던 미국 발령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순발력과 용기를 비천 삼아 레바논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난관과 고난을 마주하면서 현재의 유일한 한국인이자 사기 냄새를 풍기는 택시기사 판수를 만나는데 외교관과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었는지 모르지만 생존 본능은 충만한 택시기사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미주나 유럽 발령을 위해 비공식 작전에 자원한 민준과 눈먼 목돈을 만져보고자 동행한 생계형 택시기사 판수는 개인적 영달을 위해 위기 속에 뛰어들었지만 구출한 오서기관과 함께 같이 집에 갑시다라는 소박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품고 함께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비공식 작전이었는데요. 한때 중동의 진주로 불렸던 베이루트는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갈등으로 내전의 장이 되었던 도시로 전통과 현대의 가치,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철학, 서양과 동양의 문명이 충돌하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맴도는 공간에서 영화 속 인물들이 쫓고 쫓기는 무대가 됩니다. 정치적, 종교적 갈등으로 테러가 극심했던 도심, 전통이 살아있는 시장과 뒷골목, 광활한 산맥이 펼쳐진 대자연 등 영화의 배경으로 자리한 공간은 중동의 작은 스위스라고 불리는 모로코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조 음악 그룹 G.O.D가 부르는 길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